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1부에 이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성장에 대해 다룬 다양한 영화 또 책을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이렇게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영화나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뭔가 이렇게 작거나 큰 어떤 인생의 시련 같은 이런 외상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극적인 요소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영란쌤은 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좀 보셨던 영화 한 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전도연 배우님께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안겨준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남편을 잃은 이 주인공 신혜가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밀양에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터를 잡던 중에 또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과정에 이제 이 신혜가 주인공이 어떤 이 사건에서 좀 더 이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내용이 좀 어둡기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는 이 보는 거를 좀 불편해 하시거나 힘든 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저도 좀 이렇게 몰입을 잘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감정적인 소모가 큰 영화를 꺼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밀양이라는 영화도 상도 받고 되게 유명했을 때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힘들어질까봐 못 보고 미루다가 이번에 보게 되었어요. 근데 보면서는 사실 좀 힘들기도 해서 유리쌤한테 막 하소연하듯이 영화 얘기를 계속 하긴 했는데 그래도 보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상담 현장에서 뵙게 되는 내담자분들이 가끔은 이제 저의 지식이나 경험에 닿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 제가 이해를 오롯이 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생생하게 그려진 영화나 책을 보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좀 넓어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답을 찾아 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신혜가 이 경험한 외상 사건들이 이제 신혜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충격이나 고통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큰 사건이긴 하잖아요. 이 남편이 죽게 됐는데 외도로 인해서 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 또 아들도 유괴당하고 이렇게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죽는 이 사건이 굉장히 좀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신혜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혜는 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하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선택들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신혜의 외상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사건이 흘러가요. 영화 속에서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보통은 이제 따지거나 뭔가 이렇게 좀 화를 내거나 용서를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새도 없이 남편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회가 없이 막 이 사건들을 좀 덮어버리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해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해보자. 하면서 생존하지 않았던 피아노 학원을 또 차리고 주변에는 뭔가 나는 남편을 추모하는 기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고 금전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행동을 하던데 이게 또 아들의 유괴 로 또 이어져요. 돈을 노린 범죄에 노출이 돼서 그런데 결국엔 돈도 잃고 아들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이거를 또 빨리 잊어보려고 종교 신앙심에 굉장히 몰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혜가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또 가해자를 만나서 뭔가 단판을 지어봐야겠다 하는 형태로 또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결되지 않은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갔던 상황에 또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또 오히려 신앙에 도전하고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불만과 화를 표현하는 형태로 신혜가 이제 역기능적인 행동들을 계속 보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밀양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아까 저희가 1부에서 다뤘던 레인 오버미의 찰리와도 약간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두 주인공 다 어쨌든 그 사건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회피해버리고 일단은 묻어두는 식으로 처음에 대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밀양에서의 이 신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계속 다른 거에 몰두하려고 하고 내가 처한 상황은 계속 회피하고 외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대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 감정을 내가 마주하지 않으니까는 감정이 편할 수는 있어요. 다른 거에 내가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사실 평생 내가 묻어둘 수 있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이런 감정들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신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묻어두다가 그 가해자를 대면함으로써 뭔가 딱 터지는 계기를 마주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정에 압도당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외상의 특징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어나가는 것들도 조금씩 내가 소화 가능한 만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영화 안에서 신혜는 그걸 굉장히 급박하고 한 번에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도와주는 상담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소화 가능한 만큼씩의 숙제를 해결해 나가게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천천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를 하고 나의 속도에 맞춰가서 외상에서 회복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란쌤이랑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이 좀 신혜가 둘러싼 환경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부에서 말씀드린 레인 오버미에서 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지지적인 주변 환경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신혜의 주변은 너 진짜 막 이 표현을 너무 강하게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신혜를 배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혜 주변에 결국엔 이 신혜가 경험한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았고 또 신혜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또 저는 신혜와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다른 가족들조차도 이 신혜가 보이는 애도 반응이 적절치 않다면서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을 때 이 신혜가 이게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영화 안에서는 신혜에게 가장 가깝고 되게 헌신적인 것처럼 보였었던 남자 주인공도 있었어요. 종우였는데 이분도 사실은 이 신혜의 아픔과 뭔가 그런 이면적인 상황들을 보지 않고 오로지 그냥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이성적인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고 좀 도왔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한테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인데 이 외상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가 깨졌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또 다시 쌓아야 되고 아니면 내가 누굴 믿어야 될지 나는
나 자신을 믿어도 될지 그런 거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일단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먼저 깨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신혜를 만났다면은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변을 좀 회복하고 신혜 스스로도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는 내내 이게 참 신혜를 내가 만약에 상담 현장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되게 참 어렵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결정과 신혜와 나아가는 방향이 신중해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있어서 같이 덧붙여 좀 소개를 드리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권위자이신 베셀 반데어 콜크 교수님이 쓰신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트라우마 사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부터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밀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유리쌤이 읽으셨던 책 한 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두웠던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볼 수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 무라세 다케시 작가님의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라는 책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분위기는 동화 같다고 하셨는데 전 이 제목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니. 어쨌든 뭐 누구나 다 마지막은 있을 테니까요. 네. 그 마지막에 쓴다면은 내가 어떤 또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또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한 줄거리를 제가 소개를 해보면은 탈선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사람들에게 과거로 돌아가 사고가 났던 열차를 다시 탈 수 있는 이 유령기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그 인물들이 그 과거의 인연들과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그 열차의 규칙이 있었는데요. 이 유령 열차의 규칙은 죽은 피해자가 승차했던 역에만 탈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열차가 특정 역을 통과하기 전에 어딘가 다른 역에서 이제 반드시 내려야 되고 만약에 그 사고가 났던 역을 지나게 되면은 나도 같이 사고가 당한다라는 또 그런 규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규칙은 죽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해결하지 못한 그 감정만 두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이 유령 열차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속에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치유의 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어봤던 사람들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엇을 가장 바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있었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거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통해서 이 외상후 삶을 통합해 가는데 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조금 가지고 와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소설의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준기 선생님께서 쓰셨던 책에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카를 바르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 라는 구절이 되게 생각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책에서도 후회스럽고 이 아픈 과거들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재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인물들이 이제 현재랑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결말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상 사건을 외면하거나 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통제가 가능한 영역으로 끌고 와서 해결을 하고 또 유능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TV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사이코 드라마 기법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네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데, 그 상황을 다시 구성해보면서, 왜곡됐던 기억에서도 좀 벗어나보고, 나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당시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또 해결해보는 경험도 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성장한 거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영란쌤은 이런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작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가족들이 3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말을 안 했거든요. 벙어리처럼. 근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웅변이 아니고 동화구연을 시킨 적이 있으세요. 그땐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울면서 했거든요. 마이크 달고 목에. 그런 경험도 했었고 또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에는 자꾸 반대표로 춤을 추게 하는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자꾸 내보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이 남 앞에 섰던 경험들을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모습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적인 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 영란쌤이 통합해 가시면서 이 성장으로 발전시키신 경험이 되게 대단하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또 좋은 경험이셨던 것 같네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뭐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삶을 뒤흔드는 사건을 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회피라는 반응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건강한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트라우마 사건을 앞으로 이제 삶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이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와 또 치유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이 부담 없이 보시기에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좀 가볍게 영화와 책을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다시 한번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상담시나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 또는 이제 저 역시도 어떤 외상 사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 보니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이 책이랑 영화로 이 트라우마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더 제가 면밀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만날 그런 환자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었던 또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나 현재 또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나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또 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영화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유리 김영란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구이